민준 씨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날 위해 콩팥을 준다니 정말로 내가 더 잘할게. 2023년 서울중앙병원 21층 VIP 병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문득 밭에서 흙 묻은 발로 뛰어다니던 19살의 내가 떠올랐어요. 전남 해남의 1977년 3월. 품팔이 가신 엄마 대신 밭에 물 주러 가던 새벽 5시 아직 별이 총총한 어둠 속을 걸었죠. 방금 전까지 예비고사 영어 단어를 외우다 잠들었다 깬 참이었어요. 네가 수연이로구나. 이 새벽에 이웃마을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맞아요. 고3이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니? 아직 말끝을 흐렸어요. 등록금은커녕 원서 낼 돈도 없었으니까요. 자취를 마치고 돌아온 6시 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양은 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고 계란찜을 만들었죠. 아버지, 어머니는 품팔이 가시고 안 계셨고 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상을 차려줘야 했거든요. 언니, 오늘 학교 아침 자습 있어. 응, 7시까지 가야 해. 어느 날 첫 예비고사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딸아, 시험은 어땠니? 잘 본 것 같아요.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 고생했다. 내일은 편의 실험. 그날 밤 어머니가 국수를 따뜻하게 끓여주셨어요. 달걀 하나 곱게 올린 고명. 우리 똑똑한 딸. 대학 꼭 갈 수 있을 거야. 그 따뜻한 국수 가닥의 온기가 지금도 혀끝에 생생해요. 본고사 날에는 찐 고구마를 도시락으로 쌌어요. 엄마가 깎아주신 사과 몇 조각도 들어있었죠? 우리 큰딸. 힘내 고사장으로 가는 길. 단어 안에 자갈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벗어서 털어낼 여유조차 없었죠. 그렇게 발바닥이 쓰라린 걸 참으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어요. 1978년 1월 이화여대 약학과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이 서방네 딸 수연이가 서울 약대에 붙었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 등록금 40만 원, 한 학기 생활비 30만 원, 합쳐서 7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집 1년 농사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논이라도 팔려고 하시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죠. 내가 친정에 가서 빌려올게. 우리 딸 공부는 꼭 시켜야 해. 그때 마을에 소문이 났나 봐요. 이발소를 한다는 황 사장이 중매쟁이로 찾아왔어요. 이서방, 좋은 이야기가 있어. 서울 부잣집에서 약사며느리 감을 찾는다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치셨어요. 내 딸을 팔아먹으라는 소리냐 하지만 조건을 듣고 나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대학 4년 전액 지원에 졸업 후 바로 결혼. 여자아이는 어차피 시집가는 몸인데 서울로 올라가는 아침 아버지가 대구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기차역에서 배웅하시던 아버지의 그렁그렁한 눈물을 봤어요. 제 인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죠. 서울역 광장,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자가용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개인 기사님 딸린 차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촉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창밖으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빌딩들. 아, 내가 정말 서울에 왔구나. 참얼미가 나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죠. 압구정의 고급 식당. 이 한 끼가 얼마나 비쌀까? 생각에 괜히 위축됐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화장이 짙으셨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반짝 빛났죠. 어머, 참 순수하게 생겼네? 농사일도 많이 해봤겠어? 제 거친 손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될 24살 민준 씨는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죠? 약사가 꿈이세요. 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아. 확실한 직업이니까. 이건 뭐, 계약 같은 제안이었어요. 학비와 생활비는 전액 지원할게. 방학엔 우리 집에서 지내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는 거야. 이화여대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우리도 손해볼 일은 없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 갈래요. 저, 보내주세요. 공부하고 시집 갈게요. 딸아.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시며 부잣집이면 네가 고생은 안 할 수도 있겠지? 한숨 같은 말씀이셨어요. 정말 한숨 같은 말씀. 기숙사 대신 시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민준 오빠. 아니,
예비 신랑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죠. 남산도서관, 팔각정, 뚝섬 유원지. 책에서만 보던 곳들이었어요. 4년 후면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1982년. 초록이 싱그러운 봄. 약사 자격증을 땄어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잔치가 열렸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약사 됐다고 여기저기 자랑하셨어요. 시댁에서 차려준 종로구 약국 개업식. 화환이 25개나 왔어요. 강남중앙약국이라는 간판. 첫 월급 15만 원, 10만 원은 고향으로 보내고 5만 원은 통장에 넣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 여동생 수민이의 편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신라호텔 결혼식. 친정어머니는 곱게 분홍 한복을 차려입으셨어요. 아버지는 양복점에서 빌린 양복을 입으셨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번쩍번쩍 외제차를 탔고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왔죠. 신혼집은 신축 중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았고 그전까지는 잠원동설은 평짜리 임시 거처에서 시작했어요. 새로 들여놓은 삼성 냉장고가 우리 집 냉장고보다 2배는 컸죠. 반짝이는 부엌 싱크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여보, 전자레인지 쓸 줄 알아. 아니, 배워야지. 천천히 배우면 돼. 다정했어요. 그때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집 살림은 현대적이어야 한다. 시골 방식은 안 돼. 1983년 아들 지우가 태어났어요. 약국 뒤편에 작은 방을 꾸렸죠. 임신부터 애 키우는 것까지. 약사인 엄마가 제일 안전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젖을 물리며 처방전을 보고 약 이름을 외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동생들 학비도 계속 보냈죠. 수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학 과외가 필요했어요. 매달 10만 원씩이나 누나. 미안해.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누나처럼 약사 될게. 아니야. 너는 더 좋은 거 해. 의사든 변호사든 모나미 볼펜으로 가계부에 빼곡히 적었어요. 수호 과외비, 수민이 학원비, 빠지는 달이 없었. 시어머니 척추 수술 이후에는 간병이 시작됐어요. 병원은 싫다. 집에서 하겠다. 약국과 집을 오가며 약 넣어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 3시에 물 하시면 번개같이 뛰어갔어요. 우리 집이 너한테 많이 기댄다. 자랑스러운 말씀이셨죠. 며느리 덕분에 참 편안하게 지내는구나. 이 한마디에 고생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1998년 IMF 외환위기.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남편 친구분들 회사는 줄줄이 넘어갔죠. 그래도 약국 문을 닫은 적은 없었고 시어머니 간병도 계속됐어요. 그렇게 41년이 흘렀어요. 이제 밭에서 만지던 호미는 링거병으로 바뀌었고 낡은 검정 단화는 프라다 구두가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사랑한다. 한 번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쩔 뻔했니? 그 말이 큰 위안이었죠. 지금 2023년 서울중앙병원 VIP 병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요. 나는 당신을 정말 41년 만에 듣는 진심. 수술하고 깨어나면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저도 그러길 바랐어요. 진짜로요. 수술이 끝났나 봐요. 비몽사몽 누워있는데 VIP 병실 옆 휴게 공간에서 의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환자분들 2분 다 1시간 반 정도면 마취가 풀릴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죠. 남편이 있는 회복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혹시나 깨어나면 바로 들어가 보려고요. 문틈으로 남편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취가 풀리는 중인가 봐요. 저도 어지럽긴 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먼저 깨어나야 제 마음도 놓일 테니까요. 그런데 어휴, 진짜 됐다. 됐어? 콩팥까지 빼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야.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남편 혼자 중얼거리는 건가? 생각했죠. 아, 아라한테 전화해야지. 잠깐만. 아직 정신이 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아라 직원들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아니면 약국 단골 손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어지러워. 잠깐? 연결됐네. 남편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소리.
마취 상태에서도 깨어나자마자 전화를 하다니.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뭔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라야. 나야. 아직 좀 어지럽긴 한데 서아라가 누구지 숨죽여 들었어요. 응, 잘 됐어. 야, 진짜 기가 막히네.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지 아픈 것도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라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라니 벌써 10년이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죠? 그건 맞아요. 그럼 뭐가 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지? 저 여자 참 오래도 써먹었지. 대학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41년을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오래된 꼭두각시 인형이랑 작별해야지. 숨이 턱 막혔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나를 말하는 건가? 아하, 걱정하지 마. 이번에 입원하기 전에 양 변호사 만났잖아. 재산 분할 계산 다 끝내놨어. 30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 내 재산이 300억도 넘는데 콩팥 하나 값으로 30억이면 아주 비싸게 쳐준 거지. 안 그래? 300억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나 많았나? 30억을 위자료로 아직도 마취해서 덜 깬 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난주에 다 계산해뒀잖아. 엄마 간병 31년에 매주 병원비, 약값, 어메. 그거 다 합쳐봤자 20억도 안 돼. 고작 그거 가지고 41년을 써먹은 건데. 게다가 약국 운영하면서 우리 집안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 녹음이 어쩌면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 그 여자?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1978년 결혼 이야기하면서 감동받는 거 보면 말 다 했지. 처음에 내가 19살짜리 시골뜨기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아. 부모까지 홀딱 넘어가게 만들었잖아. 속에서 울컥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의미였어. 그때 그 따뜻했던 말들이 전부 다. 사실 뭐 맨날 간병하랴. 약국 보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밤에는 야근한다고 핑계대고 너 만났잖아. 진짜 그때부터 행복했어. 2018년. 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완전 다른 세상이었지. 숨이 막혔어요. 2018년부터 5년 동안이나 나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 미안하다고 괜히 말하지 마. 나도 참 힘들었다고. 40대 넘어서부터는 진짜 짜증 났거든. 아직도 1970년대 얘기를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원. 요새는 또 어디서 촌스러운 액세서리를 사와서는 자랑하는데. 아이고, 1970년대 얘기를 자주 했었나요? 촌스러운 액세서리라니. 남편이 사준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왜 이해를 못해? 나는 부잣집 애들이랑 어울려 자랐는데 70억짜리 펜트하우스 사는 능력 있는 남자한테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짜리 머리핀을 자랑하는 격이라고. 41년 전 결혼식 때 남편이 사준 실반지가 떠올랐어요. 이게 그렇게 창피한 물건이었을까요?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꼭 약국에서 챙겨온 삶은 계란이랑 김밥 도시락을 싸온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싸느라 고생했다고 또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알아. 너처럼 분위기 좋은 곳 척척 예약해놓는 센스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란을 김밥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입에 발린 칭찬이었나요? 그런 게 중요하지.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 품격이 64하고 41가 비교가 되냐. 내가 미쳤다고 그런 할머니를 선택하겠어. 64, 41. 나와 서아라. 그 여자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취가 완전히 풀리고 있나 봐요. 걱정하지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강남 사는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해놨고 변호사도 준비 다 해놨고 이혼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거야. 위자료 30억 딱 주고 깨끗하게 끝낼게. 잘 됐지. 어메레. 콩팥도 받고 짐덩어리도 덜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아라는 아무 걱정하지 마. 보험금에 재산 증여. 우리 2명이로 바꿔놓은 아파트 2채도 다 준비해놨어. 10월에 하와이 가기로 한 것도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그 여자는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볼 걸 아마.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응, 응. 그런데 진짜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매일 간병일 한다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혼자 열심히 살았지. 뭐, 처음 봤을 때 겁먹은 토끼 같았던 거 기억나네. 인생 처음 서울 땅 밟아본 시골 처녀였으니까 토끼 같았다고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떨렸을 뿐이에요. 서울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줘서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10년 전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열어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더라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41년 동안 난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 그거면 된 거지. 완벽한 남편 41년.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남편이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제 침대로 돌아와 앉았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어요. 1시간이 지난 후 저는 비틀거리며 남편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죠. 괜찮아요, 수술. 잘 된 것 같나요? 응. 어, 잘 된 것 같.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마취가 아직 덜 깨서 그래요. 조금 더 누워 계세요? 남편이 제 손을 찾았어요. 여보, 고마워. 진짜.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마취 기운에 취한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죠. 그때 의사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주치의 외에 마취과 의사도 함께 들어왔죠. 죄송하지만 오늘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무슨 말씀이세요? 마취 전 검사에서는 정상이셨는데 마취 중 재검사에서 기증자이신 이수연님 ALT 수치가 갑자기 400을 넘어섰습니다. 간 기능 이상으로 판단되어 이식을 중단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내 콩팥은 네, 받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마취만 하셨고 실제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거죠.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는 분명히 배가, 아니, 수술했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 모두 마취만 하셨고, 실제 절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드물지만 종종 일어납니다. 기증자분의 마지막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안전을 위해 바로 수술을 중단하거든요. 그럼, 그럼 언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기증자분의 간 기능 검사를 다시 면밀히 해봐야 하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침 남편이 의사들과 이야기하느라 제 쪽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응, 잘 됐어.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야. 갑자기 병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의사들도 간호사도 모두 제 휴대폰을 쳐다봤죠. 재산분할 30억으로 끝내는 거야. 내 재산이 300억도 넘는데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비싼 거지.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41년 동안 난 완벽한 남편이었어. 그거면 됐지. 주치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이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아까 그 말은 마취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정신이 아주 또렷할 때 하신 말씀처럼 들렸는데요. 간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죠.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귀옛말을 했어요. 사모님,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1층에 법률 상담실이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니까 언제든. 남편이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며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안 돼. 수술이 안 됐다고 내 콩팥을. 환자분 의사가 말렸어요.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해요. 누우셔야 합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하라는. 서아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환자복 차림으로 VIP 병실 차가운 바닥에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콩팥 없으면 난 진짜 죽는단 말이야. 여보, 우리 사시 빌런 세월을 생각해봐. 응. 의사들이 깜짝 놀라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은 제 발치에 더욱더 바짝 엎드렸어요. 41년. 41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시어머니 간병도 내가 얼마나. 저는 울분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41년 동안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단 한 번이라도 해주셨나요? 그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주치의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선 환자분 건강 문제부터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콩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리도록 하죠. 대기자 명단이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평균 3년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혈액형과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요. 3년이요, 제가 투석으로 3년을 버텨야 한다고요. 주 3회 투석으로 충분히 일상생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3년이나. 내가 당신 마지막 희망이잖아. 제발. 그때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지우가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는 왜 바닥에. 지후야. 잘 왔다. 내 아버지가 지금 큰일 났. 무슨 일이시길래 환자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아들이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제 휴대폰, 의사들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아버지.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이제는 아들도 들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19살짜리 시골뜨기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아.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병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리며 판사를 하는 남편의 사촌 동생이 들어왔어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형수님, 형님은 왜 바닥에 계세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다. 여긴 가족들만. 지후야. 삼촌 좀 일단 내보내라. 가족이요. 41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요. 그 순간 남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환자분들, 이런 문제는 다른 공간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다면 상담실로 가시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3년이든 5년이든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해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판사 사촌 동생과 함께 상담실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로 남편의 처절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4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의 진짜 울음소리였죠. 다음날 아침, 병원 로비 카페, 서울중앙병원 1층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지친 기색의 보호자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시어머니 척추수술 때, 남편 건강검진 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였어요. 여동생 수민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문과 교수가 된 자랑스러운 내 동생. 수민이, 어제 전화로 대강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한달음에 달려오겠다고 했죠. 동생이 따뜻한 커피를 제게 내밀었어요. 수민아, 네가 이렇게 의젓하게 커서 언니가 다 키워준 덕분이지? 아직도 기억나. 언니가 처음 보내준 등록금 봉투. 주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우리 둘 다 눈가를 훔치고 있었거든요. 얼마 후 막내 남동생도 허겁지겁 뛰어들어왔. 변호사가 된 수호, 군 복무 3년 동안에도 면회 갈 때마다 용돈 봉투를 챙겨줬던 착한 내 동생. 누나, 미안. 아침부터 로펌에 일이 좀 많았어. 근데 난 형사 전문이라 이혼 쪽은 잘 모르는데 괜찮아. 일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누나 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누가 나 대학까지 다 보내줬는데. 그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수호의 법대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누님, 최민규라고 합니다. 수호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나와주시게 해서 아닙니다. 이런 일은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서류들이 쫙 펼쳐지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저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녹음 파일부터 들어볼까요? 증거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그 15분간의 지옥 같은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수민이는 듣는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고 수호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장기 기증을 빌미로 한 기망행위, 구체적인 재산 분할 계획, 그리고 최소 5년간의 불륜 관계,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누님, 이게 전부이신가요? 혹시 다른 증거는 더 없으신지? 저는 낡은 가계부들을 꺼냈어요. 1982년부터 시작된 아이들 학비 기록, 시어머니 간병비 내역, 약국 운영 장부까지. 와, 이게 진짜 41년의 기록이구나. 수호가 장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봐. 수호 중학교 입학 축하금 10만 원. 나 그때 이 돈으로 새 옷도 사 입었었는데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수호가 아련한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록들은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1년간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니까요. 그리고 저는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온 일기예요. 수민이가 페이지를 넘기더니 어느 한 곳에서 멈췄어요. 언니, 여기. 누나, 정말 다이어리를 읽은 동생들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이건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때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사촌 시동생 부부가 들어왔어요. 어제 병실에 왔었던 판사 사촌 시동생이었죠. 형수님, 오늘 아침에 형한테 전화했는데 통받지를 않던데요. 그러실 거예요. 어제 서아라 씨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형수님, 저희는 형수님 편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판사 시동생이 몇 가지 법률 조언을 해주었어요. 사실 빌년 결혼 생활이면 법원에서도 매우 각별히 다룹니다. 특히 장기 기증을 미끼로 이용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이혼하시면 정말로 제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3분의 2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거들이 확실하다면요.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리며 아들 지우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 어제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아들이 제 옆에 앉더니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실에서 계속 전화를 붙들고 계셨어요. 전화번호부 보니까 김치 전문점 사장님, 인테리어 견적업체 사장님, 꽃집 사장님, 이름들이 다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버님 검사 받으러 가셨을 때 협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하나 봤는데요. 3년 전부터 매달 비상자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요? 500만 원 그럼 그 명목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전부. 그 서아라 씨한테 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빠르게 메모하며 물었어요. 그런 증거도 혹시 확보하셨는지요? 네. 핸드폰으로 찍어왔어요. 지우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10년 전에 서아라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요. 뭐라고? 그때 아버지가 제 친구라고 소개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동료인 줄로만 알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이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수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럼 뭐야?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녹음에서는 2018년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눈치가 있었더라면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증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륜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이건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때 수호 친구 최민규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상황을 듣고 저희 로펌 부동산 전문팀에 바로 문의했는데
결과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아파트 3채, 상가 2개, 그리고 주식 투자 계좌까지 실제 자산이 300억은 훨씬 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민규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최근 5년간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살펴보니 서아라 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4건이나 있습니다. 증여세도 제대로 내지 않은 명백한 불법 증여로 보입니다. 온 가족이 할 말을 잃고 침묵했어요. 충격적인 실체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었죠. 판사 시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이건 분명한 재산 유출입니다. 이혼 소송에 이 부분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1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 보았던 것과 비슷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때와 전혀 달랐어요. 지후야,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위자료는 최소 전체 재산의 절반. 아마 100억 원은 훌쩍 넘을 겁니다.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제 진짜 언니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야. 우리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수호도 힘주어 말했어요. 누나, 내가 법정에서 최선을 다할게. 누나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잖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져 왔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그럼 이제 진짜 끝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간단한 결단이었죠. 일주일 후 병원 신장내과. 남편은 이제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통원 환자였죠. 신장내과 대기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70대 할아버지, 50대 아주머니들, 모두 비슷한 처지인 듯 했는데 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혼자였어요. 이혼하려는 상황에서도 그의 건강이 내심 걱정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 나선 걸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대기실에서 남편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죠. 172번 환자분, 강민준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남편이 힘없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동행하라는 암묵적인 요청을 거절했죠. 혼자서 들으세요. 이제 모든 걸 혼자 해야 할 텐데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의아한 듯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처가 곧 올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에휴,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에 결국 보호자 자격으로 진료실에 따라 들어갔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30분 후 진료가 끝났어요. 의사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강민준 씨, 신장 기능이 현재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많이 심각한 건가요? 정상인은 보통 1, 2 미만입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어요. 대기자,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현재 대기 순번은 264번이세요. B형 환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공여자가 워낙 부족해서 평균 대기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년 6개월이요? 그동안 주 몇 번이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 받으실 때마다 4시간씩입니다. 초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나중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시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VIP 병실에서 봤던 그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고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남편분 진료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관련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상담이요? 네. 저희가 투석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단 관리나 운동법,
그리고 정서 지원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려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립니다. 아,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아, 오케이 다. 죄송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었죠. 여보? 아니, 수연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모든 이야기는 법원을 통해서 하시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복도 한편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세요, 아라씨나 민준이야. 부산에 갔다더니, 아,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한참 동안 통화를 시도하더니 결국 음성 메시지를 남기다가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리며 아들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 엄마! 아버지, 왜 복도에 나와 계세요? 아버지, 결국 투석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 상황을 대강 듣던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3년 반을 혼자서 투석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아버지? 앞으로 투석 받으실 때 도와드릴 분은 구하셨어요. 남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어요. 지후야, 네가 가끔 아버지를 데리고 와줄 수 있지. 하나뿐인 아들이잖니. 며느리도 네.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41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도와드렸나요? 40살이 넘은 아들에게도 자신의 직장이 있었죠. 매일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을 꼬박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흘러내린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41년 전,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제가 머나먼 서울까지 올라와 이 남자의 곁을 지켰죠. 저와 저희 집안을 구원해주는 은인인 줄로만 알고 오직 그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유 하나만으로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남편은 벽에 힘없이 기대서서 여전히 전화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아마도 또다시 서아라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41년간 이어졌던 남편의 간병이 끝났고 이제 남편 혼자만의 투석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오후 약국 앞. 언니! 정말 요가 학원 다니려고 수민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사실 제가 평생 운동이라고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등 한번 제대로 펴고 내 맘대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일주일에 3번은 꼭 갈 거야. 언니! 그럼 나도 같이 등록할래. 정말, 언니 혼자 가면 심심하고 외로울까 봐. 그 말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 큰 동생들이 아직도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다니. 약국 안에는 새로 뽑은 월급 약사님이 계셨어요. 33살의 윤지수 씨.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후배였죠. 선배님, 제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약국을 꾸리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야말로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단골 손님들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다 알려주세요. 저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7번 테이블 자주 오시는 김철수 아저씨는 고혈압약 드실 때 물 많이 드셔야 하고요. 11번 송미자 아주머니는 당뇨 있으시니까 혈당 체크 꼭 한번 해드리고. 와, 정말 꼼꼼하게 다 챙기셨네요. 선배님, 41년 넘게 하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약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늘 사랑방처럼 약국에 들르시던 단골분들이셨죠. 어머, 이 약사님 들리는 소문이 그거 정말 사실이요. 네, 무슨 소문이요? 아니, 글쎄, 이혼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콩팥까지 다 내주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바람을 피웠다면서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 양반아 입조심 좀 해줘온 일도 아닌데 왜 남의 속을 긁어? 아니,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래?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어쩌면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64세 무슨 새로운 시작이라고 수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언니, 건강하실 때 하고 싶은 일, 미뤄뒀던 일,
전부 다 하셔야죠. 맞아요. 선배님 윤지수 약사도 거들었어요. 요즘 60대 어르신들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데요. 여행도 맘껏 다니시고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여행 저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여행을 수민이가 언제 준비했는지 가방에서 여행 팸플릿을 한가득 꺼내 쫙 펼쳤어요. 동남아 패키지 2주짜리부터 유럽 배낭여행 한 달 코스, 아시아 주요 도시 투어까지. 언니, 혹시 여권은 있어요? 아니, 없어. 약국을 하루도 비울 수가 없어서 평생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 그럼 오늘 당장 여권부터 만들러 가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도 생전 처음이었어요. 사진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메이크업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첫 여권이시면 기념으로 예쁘게 남기시는 것도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도. 언니? 한번 받아봐. 새로운 출발이잖아. 응. 20분 후 거울을 봤을 때 거기엔 정말 낯선 제가 서 있었어요. 밤낮 없이 공부만 하던 까까머리 고3 수험생도 아니었고 41년 전 세상 물정 모르던 새 신부도 아니었어요. 평생 약국 안에서 동동거리며 살았던 제가 아닌 64세 새로운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었죠. 예뻐요. 언니, 정말로.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아들이 얼마 전에 선물해준 최신형 노트북이었죠.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60대 요가 초보자 코스. 영상 속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요가 매트 위에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꼭 스님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60년을 넘게 등을 구부리고 사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활짝 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대신 어설프게나마 자세를 따라해봤죠. 타자 자세계 자세. 처음에는 이름들이 우스워서 피식 웃음이 났는데 한 10분 정도 따라하니 정말로 굽었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난데 오늘 투석 상담 받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병원 간병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병원 사람 말고 진짜 가족이 필요해. 너도 아직 내 마음 힘든 거 알잖아. 우리 사이에 전화 끊을게요. 이제 모든 이야기는 법원에서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문득 먼지 쌓인 일기장을 폈어요. 41년 동안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던 일기. 오늘은 이상하게 뭔가를 꼭 쓰고 싶었어요. 64. 이수연의 일기.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한 돈을 썼다. 요가학원 등록비 10만 원. 여행계획 상담비 무료. 첫 화장 2만 원. 오늘의 감정은 설렘. 다음날 오전 요가학원.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이수연 회원이시죠? 젊고 활기찬 요가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근데 제가 64신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요?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수강생분들 중에 70 넘으신 분도 계신걸요. 실제로 제 옆자리에는 73살이라는 어머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호호, 나는 69에 시작했는데 벌써 4년 차야. 정말이세요. 대단하시다. 남편 먼저 보내고 한동안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거든. 그런데 요가하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좋아졌지? 그 어머님, 몸이 정말 유연했어요. 허리를 앞으로 깊게 숙이는 자세가 꼭 20대 아가씨 같았죠. 자, 그럼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처음 20분 만에 어깨며등이며 안 쑤시는 곳이 없었어요. 41년간 구부정하게 서 있던 자세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죠. 선생님, 너무 아파요.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첫날은 다들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 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다른 어머님들도 돌아가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나도 처음엔 5분도 못 버텼어. 한 석 달만 꾸준히 해봐요. 완전 다른 사람 된다니까? 집에 돌아와 샤워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제와는 또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41년간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이지만 펴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난생 처음 혼자 외식을 했어요. 41년 만에 오로지 제가 원하는 메뉴로요. 그건 바로 매콤한 마라탕이었죠. 제가 사실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지난 40년간 꾹 참아왔어요. 남편은 매운 걸 전혀 못 먹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어머, 수연이 이수연 맞지?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동기였어요. 40년 만에 만난 이화여대 약학과 동창. 미경이었죠. 미경아, 네가 미경이 맞니?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너 여기는 어쩐 일로? 나 여기 살아. 강남에서 약국했었거든. 지금은 접었지만 어머, 정말 나도 강남에서 약국했었는데 남편이랑 이혼한 지는 한 10년 됐. 진짜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 어머나. 얘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친구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화끈한 마라탕을 먹으며 웃고 또 웃었죠. 미영아. 지금이 진짜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황혼 이혼이 아니라 제2의 전성기라고들 하잖아. 나는 이혼하고 3년 만에 재혼했어. 재혼. 그런데 지금 남편이 원래 남편보다 10배는 더 좋아.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리고. 히히.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참으로 선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좋지. 일단 너 자신부터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정말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진 첫날이었어요. 그때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내일 투석하러 혼자 가야 하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죠. 요가 2일차. 여행사 상담 예약. 미경이와 저녁 약속. 생전 처음으로 제 스케줄로 가득 찬 달력이었어요. 몇 개월 후 변호사 사무실. 서울 중구명동의 한 고층 빌딩. 최민규 변호사가 재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이혼 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셨습니다. 사모님, 위자료는 총 150억 원으로 합의되었고요. 150억이요. 네. 상대방 측에서 협의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1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재판까지 갔다면 더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변호사가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판례상으로도 악의적인 불륜이나 기망행위의 경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다소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보통 이혼소송 의뢰인들은 단돈 1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분양권 2개, 오피스텔 3채, 그리고 각종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수호가 옆에서 차분히 설명했어요. 누나, 이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해 봤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대부분 유망한 하이테크 관련 주식들이라서 한 5년 정도 묵혀두면 현재 가치의 2배 이상은 될 거래. 고맙다. 수호야. 하지만 난 주식 같은 건 잘 이해를 못해. 그냥 다 현금화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재산관리 전문가가 나섰어요.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우량 회사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매달 약 3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천만 원이요. 한 달에 말인가요? 네.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41년간 한 달 생활비를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쪼개고 또 쪼개 쓰던 제가 갑자기 월 3천만 원이라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증여 관련 상담도 받았어요. 자녀분들께 미리 증여하시거나 손주들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하시면 절세 효과도 보실 수 아니요? 그 돈은 이제 제가 쓸 거예요. 그동안 평생 못 해봤던 것들을 하면서요. 그날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남편 측 변호사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수연 여사님. 네,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꼭 10분만이라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41년을 함께한 부부셨는데
그렇게 악연으로만 끝내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만남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뒤쪽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남편이 나타났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불과 3개월 만이었는데도 남편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아니, 수현 씨. 남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버렸으며 팔에는 투석으로 인해 붉게 솟아오른 혈관 자국이 선명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법무법인 복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을 신기하다는 듯이 지켜보면서요. 당신 없이는 정말 힘들어.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은영이는, 서아라 그 애는 부산 가서 재력가 의사랑 결혼했. 그래서 나 버리고 갔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리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연민이었을 뿐, 더 이상 사랑은 아니었죠. 죄송하지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그때 남편이 정말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현 씨. 이수연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야 내가 그걸 알았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으로 밖으로 나오니 기분 좋은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옆에 있던 수호가 걱정스레 물었죠. 누나, 괜찮아. 응.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다.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펼치니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요리 이름들이 가득했죠. 파스타 종류는 전부 다 맛있습니다. 손님,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로 주세요.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41년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트러플. 그 독특하고 진한 향이 코끝을 맴돌았어요. 맛있는 음식 한 입이 이렇게나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니. 누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응. 그런데 사실 아직 한 가지 망설여지는 게 있어. 뭔데? 얼마 전에 추미애 교수님이라고 여성 전문 방송국에서 같이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해보자고 연락이 왔어. 40년의 침묵을 깬 여성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좋은데 누나 이야기가 분명 많은 여성들한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TV 카메라 앞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6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의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어요. 에휴? 나도 그때 그냥 확 이혼해버릴 걸 그랬어. 60 넘어서 하려니 그것도 쉽지가 않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거래. 하루라도 젊을 때 결단해야지.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래. 누군가에게는 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될 수도 있겠지. 다음 주 방송국 녹화장. 이수연 씨. 41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시고 64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64세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걸 생전 처음으로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계획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가 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니 처음엔 무척 떨렸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가슴속에 묻어둔 아픈 비밀이 아니라 제가 용감하게 극복해낸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폭주했어요. 수연아, 방송 잘 봤다. 네, 용기 덕분에 나도 힘을 얻었어. 고맙다. 3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이화여대 동기. 어머니, 방송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멋지세요. 예전 약국 단골이었던 김아주머니. 할머니, 짱 멋져요. 최고, 사랑하는 내 손자 지환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선배님, 방송 보고 저도 용기 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불씨가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나 봐요. 그날 밤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150억 원의 일부가 이미 입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자유로워진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1년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4년 봄 65번째 생일을 맞아 떠나는 나의 첫 해외여행.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개월 동안 유럽 배낭여행이라니. 아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65 먹은 배낭족이라는 게 아들 눈에는 아무래도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걱정 마라. 아들아, 시니어 배낭족 모임에서 만난 아주 좋은 분들이랑 같이 가는 거야. 다들 나처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는 언니. 동생들이란다. 실제로 제 옆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 4분이 함께 서 있었어요. 각자 기구한 사연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죠. 모두 60대 중반에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다행히 관광통역사 출신인 팀원 한 분이 전체적인 일정을 꼼꼼하게 조율해 주셨죠. 5명의 시니어 여행자들은 각자 여권을 손에 꼭 쥔 채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약국은 제가 잘 맡고 있을게요. 어머님,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약국 열쇠와 직접 만든 경영 매뉴얼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약국 운영 방법을 배웠거든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문득 41년 전 신혼여행 때가 생각났어요. 남편과 단둘이 갔던 제주도 2박 3일. 여보, 돈 아끼려고 호텔은 제일 저렴한 데로 잡았어. 그래도 괜찮지? 우리 둘만의 첫 신혼여행이잖아. 그때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뻔히 있으면서도 신혼여행 경비까지 그렇게 아꼈던 거네요. 참, 로마에서는 현지 쿠킹 클래스도 들었어요. 이탈리아 가정식은 우리가 알던 것과 이렇게나 다르구나 싶었죠. 와, 마담 요리에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센스가 아주 뛰어나세요. 요리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41년간 한식만 죽어라 해오던 제가 이런 칭찬을 다 듣다니요. 런던의 작은 숙소에서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니? 누구세요, 엄마?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혹시 염색하셨어요? 아니야, 아들아. 파리에서 헤어 트리트먼트 한번 받아봤어. 호호, 와, 대박 엄마가 미용실에서 그런 걸 다 받으시고? 응, 사실은 금발로 확 바꿔볼까 하다가 간신히 참았다. 네, 금발이요. 엄마가요. 화면 너머로 손주 녀석. 지환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저 할머니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가지?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내 친구들이 할머니 사진 보고 할머니 혹시 모델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주. 영국의 한적한 농장. 평생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바로 승마를 배웠어요. 마담. 65세 처음으로 말을 타보시는 건가요? 네. 혹시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얼마나 멋진 나이인데요. 말 위에서 바라본 드넓은 코츠월드 평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벅찬 자유로움이었죠. 자, 마담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함께 온 팀원들이 저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해 주었어요. 말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모험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2024년 6월 3일 런던. 오늘 처음으로 말을 탔다. 65의 첫 승마. 바람을 가르며 저 멀리까지 달리고 싶었다. 41년 해묵은 모든 짐들을 다 헐헐 벗어 던지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60대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구나. 오늘부터 나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헵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물었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엄마? 그럼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가실 거예요? 글쎄다. 강원도 깊은 산골로 백패킹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일본 온천 여행도 좋. 와, 저희 엄마가 이렇게 모험적인 분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단다. 아들아, 그동안 나도 모르게 너무 꾹꾹 눌러만 두고 살았으니. 그날 밤, 65번째 생일을 맞아 다시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나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65 이수연, 인생 1막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가슴 뛰는 인생 2막을 시작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도시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